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항생제에 대한 것입니다. 역사, 기전, 종류 이렇게 그리고 각각 항생제들이 가진 어떤 항균 범위에 대해서 짧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병원에서 항생제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잘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로 제가 가이드라인에 의존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제일 처음 배웠던 뭐 세대라든지 뭐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꾸 까먹게 되고 그래서 한번 정리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정리한 김에 한번 이렇게 PPT로 만들어서 또 설명을 해보면 제 스스로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역사인데요. 항생제는 1940년대, 50년대부터 알약 형태로 개발돼서 공급돼서 사용되기 시작했고요. 그 이전에는 항생제가 없었습니다. 감염의 원인이 미생물이다라는 것을 최초로 밝힌 것이 1850년대 파스테르에 의해서 밝혀졌는데요. 원인을 밝히긴 했지만 그 후 한 100년이 지나도록 실제로 그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굉장히 감염에 의한 사망이 많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주요한 사망 원인이 감염이었습니다. 지금 산업화된 국가에서 사망 원인이 감염은 거의 없죠. 그 당시에는 감염이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질환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1차 대전 상황인데요. 1차 대전 때 운드 인펙션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대처했었냐라는 것을 보면 크게 세 가지: 데브리망을 하거나 카볼릭 로션을 주거나 아니면 비스무스, 아요도폼, 파라핀이라고 불리는 파라핀 페이스트라고 불리는 빕을 이용해서 상처에 이렇게 스미어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요것이 가진 문제점은 일단 데브리망을 하면은 새살과 sep틱한 그 상처가 도려내지고 새살이 이렇게 오픈되죠. 근데 그 운드를 도포할 베타딘도 없고 안티도 없었기 때문에 다시 감염되게 되는 위험에 노출됐고요. 카볼릭 로션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특히 1850, 60년대에 아까 말했던 그 파스테르 박사의 발견과 함께 사용된 물질인데요. 조셉 리스터라는 의사가 수술 후에 감염으로 인한 사망을 낮추기 위해서 수술 때 안티셉틱하게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사용했던 물질입니다. 실제로 포스트오피 모텔리티도 많이 낮추게 되었고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에이셉틱 설저리, 다시 말해서 모든 수술 기구들이나 그 공간을 소독하고 또 수술하기 전에 의사는 한 3분, 5분인가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손을 씻고 그렇게 수술에 임하게 되는 그 수술 기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사용되던 물질입니다. 하지만 CNS 톡시시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요게 CNS 쪽에 들어가게 되면 의식을 잃는다든지 하는 아니면 뭐 그 멘탈이 안 좋아지고요. 실제로 요게 독으로 여기 밑에 보시면 포이즌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독으로 사용돼서 2차 대전 때 나치가 사람들을 죽이는데 인젝션으로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톡시시티가 높다는 거고요. 그리고 BIPP 거즈는 지금도 많이 쓰이는데요. 주로 ENT나 아니면은 치과에서 많이 쓰는 건데 문제는 이게 그렇게 항균 효과가 깊은 운드 인펙션에 쓸 수 있을 만큼 좋지는 않았고 이것도 또 톡시시티가 좀 있습니다. 요거를 보고 그 플레밍 박사는 정말 호스트 사람에게 데미지를 주지 않으면서 아니면 최소화하면서 균만 죽일 수 있는 그런 물질을 개발해야겠다라는 것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여기 세 사람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플레밍 박사가 최초로 이제 페니실린이라는 균의 항균 효과를 발견했다라고 저희들이 잘 알고 있죠. 사실 뭐 그 이전까지 페니실린의 항균 효과는 학계에는 계속 보고가 되고 있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플레밍이 그렇게 주목받는 것은 플레밍의 어떤 페니실린 발견 실험과 그 이후에 이 두 사람과 이제 합쳐져서 대량 생산을 이때에 와서야 정말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플레밍 박사의 어떤 실험이 그렇게
의미 있게 저희 역사에 기억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플레밍은 최초로 이제 항균 물질 중에 라이소자임에 대한 연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라이소자임 저희 눈물에서 이렇게 나오는 물질인데요. 실제로 이게 셀월을 이렇게 파괴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물질로 굉장히 추출해서 항균 작용까지 하는 데는 나아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라이소자임 연구를 하다가 어느 날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휴가 갔다 왔더니 그 균들이 죽어 있더라. 그것을 보고 이 페니실리움이라는 균의 그 항균 효과를 학계에 20년대인가 그때쯤 이제 보고하게 되고요. 하지만 이제 알렉산더 플레밍은 그 이후에 이제 페니실린에 대한 관심이 끊어졌는데요. 왜냐하면 그 고기에 있는 이제 균을 박멸하기 위해서 페니실린을 한번 써봤는데 실제로 아무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끊었고요. 그로부터 한 10년이 지나고 나서 이 체인과 플로리 박사가 플레밍의 논문을 보고 이 페니실린을 제대로 한번 추출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추출에 성공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40년대 논문에 싣습니다. 동결 건조라고 불리는 이제 냉동 진공 건조 방식을 통해서 페니실린은 추출하게 됐고요. 40년도에 그걸 발표하고 나서 실험을 했는데요. 쥐 24마리를 감염시키고 이것을 주입해 보았더니 그 중에 23마리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보고 플레밍이 바로 요 두 사람이 있는 연구실로 찾아와서 본인이 갖고 있던 페니실린 표본을 모두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더 계속 연구를 잘 할 수 있게 됐고요. 이 사람이 계속 연구해서 양을 계속 많이 늘려놔가지고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그 페니실린을 축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언제 한번 써볼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마침 1941년에 옥스퍼드에 있는 장미가시에 긁혀서 중증 감염으로 sepsis가 왔겠죠. 죽음을 앞두고 있는 보안관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한번 실험해 볼 것을 권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sepsis가 굉장히 위험한 병이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100% 죽는 병이었기 때문에 한번 실험에 그 사람이 동의하게 되고 페니실린을 주입했더니 실제로 이펙트가 나서 환자가 회복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살지는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2차 대전이 발발하고 나서 연구가 중단된 데다가 페니실린을 그렇게 5일치밖에 만들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것이긴 한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지금과 같이 대량 생산하는 기술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페니실린 하나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었고요. 이렇게 감염에 의해 사망할 환자가 회복을 보였다라는 어떤 최초의 발견이기 때문에 어떤 희망을 가지게 되고 미국에 있는 록펠러 재단에서 이 연구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결국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전후에 이제 그 페니실린이 알약 형태로 만들어졌고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데 공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그 페니실린의 발견과 대량 생산 방법을 고안하게 되어서 나중에 노벨상을 받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그 항생제의 어떤 골든 에이지가 한 20년간 지속됩니다. 새로운 많은 약들이 개발됐고요. 그게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자 원더 드러그, 어떤 기적의 약이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광고도 하면서 다른 모든 산업 분야에 활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축 농장에서도 사용하고 어떤 그 미용품에도 다 집어넣게 되고요. 대량으로 막 사용하게 되어서 생산 효율도 굉장히 좋아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런 그 레지스턴스 내성균들이 계속 출현하게 되고 최근에는 어떤 항생제도 안 듣는 어떤 슈퍼버그들까지 발생하게 되는. 그래서 최근에도 계속해서 그 내성률이 항생제는 어디서든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내성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새로운 약들이 잘 개발이 되지 않으면서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시대는 이런 어떤 내성균에 의한 위협이 자리하고 있는 그런 시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메커니즘 오브 액션, 기전인데요. 요 표는, 요 그림은 제가 퍼스트 에이드라고 USMLE 준비하면서 공부했던 그 마이크로바이올로지에 있던 건데요.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뭐 간단하게 보시면 세 가지 기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셀월 신테시스, 이 세포벽 합성을 억제하는 약들이 계열이 하나 있고, 그 DNA와 관련된 것을 억제하는 계열이 하나 있고, 그 리보솜에 작용하는 프로틴 합성을 억제하는 작용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펩티도 글라이칸의 크로스 링킹을 억제하는 요 약들은 한마디로 이게 베타락탐 계열입니다. 베타락탐 링을 그 분자 구조식에 갖고 있어서 베타락탐 계열이라고 부르는데, 거의 대부분 우리가 아는 약들, 여기 뭐 페니실린 계열이라든지 세파 계열이라든지 페넴 계열, 그리고 모노박탐 계열이 여기에 속하고요. 여기 그 글라이코펩티드 계열, 요거는 약간 다른데 요건 합성 자체를 억제하는 것으로 방코가 특징적인 약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 위에 여기 살펴보시면 제일 처음 보실 게 이제 설파 계열, 그리고 트리메토프림 약, 요게 작용하는 방식이 폴릭 애시드 합성을 억제하는데요. 폴릭 애시드, 엽산이라고 부르죠. 엽산은 실제로 굉장히 중요하죠. DNA 합성에, DNA 메틸레이션에 관여하는 영양소인데, 산모에게 우리가 많이 주죠. 이게 없으면 DNA 합성이 안 되고 뉴럴 튜브 디펙트가 그 아기에게 생깁니다. 그래서 폴레이트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요거를 억제하는 약을 줌으로써 박테리아를 죽이는 거고요. 그 다음은 메트로니다졸. 이게 항생제보다는 주로 항진균제로 더 많이 쓰이는데, 이건 DNA 자체를 그냥 파괴하는 프리 라디칼을 이용해서 인테그리티를 파괴해서 DNA를 없애버리는 약이고요. 나머지 여기 약들은 DNA 합성이라든지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어떤 그 효소들이나 물질들을 이제 억제하는 겁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시면 먼저 앞에 있는 자이레이즈에 관여하는 퀴놀론 계열부터 보면 DNA 자이레이즈라고, 요게 우리가 그 몰바 그 분자 생물학 공부할 때 배웠던 내용인데, DNA 레플리케이션, DNA 합성을 할 때 순서를 보시면 제일 처음에 헬리케이즈가 붙어서 그 DNA 나선 구조를 열어주고요. 그 뒤에 이제 RNA 프라이머가 붙고 트랜스크립션이 이제 시작하는 신호를 보내면 그 뒤에 이제 DNA 폴리머레이즈가 붙어서 실제 이제 DNA 합성이 시작됩니다. 뭐라고 부르더라? 레플리케이션 과정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제 그 헬리케이즈에 의해서 이게 나선이 풀리면 그 뒤쪽에 있는 것은 이제 꼬이게 되기 때문에 자이레이즈 라인에가 풀어줘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DNA 자이레이즈고, 요거를 억제하는 게 이제 퀴놀론 계열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리팜핀은 mRNA 합성을 억제하는데, 요건 그 DNA에서 RNA를 만들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프로틴을 만드는 과정 중에 제일 첫 단계가 그 mRNA를 만드는 트랜스크립션 과정이죠. 그 과정에서 폴리머레이즈 작용을 억제함으로써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고요. 리팜핀은 뭐 항생제로는 거의 안 쓰이고, 항생제로는 쓰이는데 주로 TB 때 많이 쓰고, 나머지는 제가 쓰는 경우를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그 약들은 다 리보솜에 작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맨 밑에부터 보시면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계열, 이건 뭐 30S 서브유닛 작용하고, 테트라사이클린도 그렇고요. 뭐 마크롤라이드나 요 밑에 뭐 퀴누프리스틴, 요건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클로람페니콜이나 뭐 클린다마이신, 리네졸리드 이런 게 리보솜에 작용합니다. 요거를 아시면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박테리오사이달한 드럭들이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박테리오스태틱합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보시면 셀월을 파괴하면 절대 살아남지 못한다. 이게 뭐 자기 보호막 자체가 깨졌는데 뭐 DNA고 RNA고 다 뭐 그냥 물질이 나와서 분해돼 버리겠죠. 그 셀월 관련된 거는 아예 죽여버리는 거고요. DNA, RNA 관련된 거 중에 폴레이트를 제외하고는 다른 약들이 작용하면 다 죽는다. 그리고 아미노글리코사이드는 왜 이게 사이딕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단백질 합성과 관련된 것에는 대개 그냥 박테리오스태틱하다. 단백질은 주로 대사에 작용하겠죠. 이제 mRNA에서 만들어서 필요한 단백 물질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데, 그것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죽는 순서로 따지면 그렇게 뭐 빨리 죽지는 않는다. 그래서 박테리오스태틱하다. 그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 병원에 있는 항생제들 전체 다 모아놓은 건데요.
제가 지금 근무하는 곳은 요양병원이고요. 그나마 그래도 항생제가 많습니다. 여기 메로페넴까지 있죠. 보시면 뭐 세파클러 대부분 뭐 세파는 1세대, 2세대, 3세대 다 있고요. 4세대까지 있는 로컬 병원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퀴놀론 계열은 뭐 시프로플록사신, 레보플록사신 다 있고요. 제일 많이 쓰이는 요거 뭐그 아목시실린, 클라블라네이트, 자쿠텍스 우리가 주로 오구멘틴이라 부르죠. 그것도 있고 다른 것들은 뭐 겐타마이신이나 아미카신이나 뭐 링코나 요거 다 갖고 있습니다. 요 표는 항생제가 가진 항균력을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보여주는 건데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 마지막에는 요 표를 가지고 한번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레퍼런스 있는 사이트 가시면 표를 보실 수 있고요. 제일 처음 이제 페니실린인데요. 1세대 페니실린은 제가 한 번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잘 안 쓰고 레지스턴스도 너무 심해서 웬만하면 안 쓰고요. 요걸 매독 치료의 퍼스트 초이스로 쓰는 것 말고 다른 질환에 쓰는 거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주로 그람 파지티브에 작용하고 스트랩토코쿠스를 커버하고요. 2세대는 아미노페니실린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아목시실린이나 암피실린. 1세대와 2세대는 베타락타메이즈의 그 레지스턴트합니다. 그래서 쓰려면 베타락타메이즈 이니비터랑 같이 써야 되고요. 1세대는 너무 레지스턴스가 심하다 보니 웬만하면 안 쓰고 2세대를 주로 베타락타메이즈랑 콤비네이션해서 많이 쓰는데요. 아목시실린, 클라블라네이트, 오구멘틴이나 암피실린, 설박탐 이 두 가지 제품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1세대보다는 항균 범위가 훨씬 넓고요. 3세대는 스타필로코쿠스에 굉장히 잘 작용하고 나프실린 제가 알기로는 셀룰라이티스 때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4세대는 거의 브로드 스펙트럼이죠. 슈도모나스까지 커버되고요. 타박신이라고 주로 불리는 피페라실린 타조박탐입니다. 여기 보시면 피페라실린 타조박탐이 거의 MRSA 제외하고는 거의 다 커버하고요. 두 번째 이제 세파 계열은 1세대, 2세대 말고 3세대 이후로는 거의 다 브로드 스펙트럼인데 그람 네거티브에 좀 더 강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1세대는 그람 파지티브에 매우 강력합니다. 세파, 졸린 임상에서 제가 세프테조를 많이 봤는데요. 요거 우리 프리오피 때 많이 주죠. 거의 루틴으로 수술하기 전에 주는 약인데요. 세프테졸이 1세대고요. 그람 파지티브에 아주 잘 강력하고요. 2세대는 이 중에 제일 유명한 약이 세파클러, 피오로 된 약인데 주로 이제 아네로브에 쓰기도 하는데 거의 브로드 스펙트럼이에요. 그람 네거티브에 브로드 스펙트럼이라고 하기는 어렵겠다. 그람 네거티브 중에 뭐 일부에 작용을 하는데 로컬에도 굉장히 많이 처방되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세파클러고요. 3세대 브로드 스펙트럼 이게 진짜 브로드 스펙트럼이고요. 대신 슈도모나스는 커버를 못합니다. 세프트리악손이 제일 많이 쓰이는 약이고 UTI 때나 뉴모니아 때 그때 많이 쓰죠. 3.5세대 소위 3.5세대라고 불리는 세프타지딤은 3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슈도모나스 커버하는 유일한 약이고요. 4세대 세페핌도 슈도모나스까지 커버하고요. 셉타롤린은 5세대로 유일하게 세파 중에는 MRSA를 커버하는 약입니다. 대신 5세대 약은 여기 보시면 슈도모나스는 커버를 못하죠. 그 페넴 계열은 요거는 쉽게 그냥 웬만한 건 다 잡는다. 뭐 VR이나 MRSA나 이런 거 제외하고 웬만하면 다 잡는다. 슈도모나스까지 다 잡아주고요. 종류는 주로 뭐 이미페넴이나 메로페넴이나 얼타페넴이 있고요. 요 중에 얼타페넴은 슈도모나스는 커버를 못합니다. 페넴이 그래서 보면 웬만하면 다 잡는데 워낙 독성이 강하다 보니까 시비어한 상황이 아니면 웬만하면 쓰지는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퀴놀론 계열은 사실 이게 커버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슈도모나스까지 커버하는 브로드 스펙트럼 약이라서 사실 아주 사랑받던 약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최근에 레지스턴스가 많이 생기면서 좀 처방률이 줄어들게 됐고요. 특히 UTI 때 원래 퍼스트 초이스로 퀴놀론이 쓰였었는데 이콜라이 저항이 많이 레지스턴스가 많이 생기면서 이제 세파나 다른 약들로 이제 좀 변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소프션이면 바이오 어베일러빌리티도 굉장히 좋고요. 대신 뭐 BBB는 통과를 잘 못하니까 뇌 쪽에 있는 감염은 잘 안 쓰고요. 보시면 여기 굉장히 넓죠.
그 다음은 이제 아미노글리코사이드. 요거는 톡시시티가 높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아주 시비어한 케이스가 아니면 잘 쓰지 않고요. 그람 네거티브 쪽에 주로 작용합니다. 슈도모나스까지 커버하고요. 이거의 장점이라고 하면 레지스턴스가 웬만하면 안 생깁니다. 하지만 톡시시티가 워낙 높아서 웬만하면 쓰지 않는 게 좋고요. 아미노글리코사이드와 관련된 어떤 에피소드를 하나 설명드리면 제가 보던 환자 중에 ICH였는데 보호자가 없어서 이제 수술을 못 받고 그냥 이제 컨서베티브 트리트먼트를 하자라고 하고 이제 제가 있는 요양병원으로 전원 온 환자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왔을 때 의식도 스투퍼 상태였고요. 그랬는데 갑자기 아스피레이션 뉴모니아가 생겨서 제가 제일 처음에 타조박탐, 타박신이랑 그 항진균제 뭐죠? 그 메트로니다졸 요 두 가지를 섞어서 치료를 했었는데요.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이펙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제가 컬처 결과를 보니까 그 컬처가 에이셉틱하게 잘 이루어졌는지는 제가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결과로 봤을 때는 저희 병원에 있는 약으로는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학병원으로 가서 뭐 콜리스틴이나 뭐 이런 거, 방코나 이런 거 써야 될 상황이었는데요. 보호자가 없었고 DNR 상태였어서 어차피 전원은 못 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있는 내과 동기나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하늘나라로 가거나 아니면 전원을 가거나. 근데 전원을 못 가니까 그냥 하늘나라 갈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냥 옆방에 있는 좀 요양병원 경험이 많으신 과장님한테 조언을 구해봤더니 오히려 아주 세대가 낮은 걸 써봐라. 그래서 세프테졸이랑 아미카신을 제가 믹스해서 줬습니다. 세프테졸이 1세대 세파니까 그람파지티에 비해 아주 효과가 좋죠. 아미카신은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계열의 네거티브랑 슈도모나스 잘 커버하고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뭐 돌아가시는 것밖에 안 남았으니 그래도 그 다음 한번 트라이얼을 해보자 라고 해서 했는데 실제로 이펙트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서 회복이 다 돼서 원래 산소 마스크로 3리터 이상 계속 들어가고 있었는데 O2 마스크도 뗐고요. 일주일 치료해서 치료가 돼가지고 안티도 끊고 지켜봤는데 의식도 없던 사람이 의식도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미카신이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마크롤라이드 계열 약인데요. 요게 그람파지티브랑 네거티브를 약간 작용을 합니다. 스트랩토코쿠스에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는 스트랩스롯 우리가 주로 APT라고 부르는 인후염 때 드러그 오브 초이스로 쓰이고요. 우리나라는 드러그 오브 초이스가 뭔지 모르겠네요. 저는 로컬에서는 주로 아목시실린 클라블라네이트를 처방하는데 우리나라는 드러그 오브 초이스가 뭔지 제가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뉴모니아 때도 저희가 그 커뮤니티 어콰이어드 뉴모니아에서는 마크롤라이드가 퍼스트 초이스였죠. 근데 최근에 제가 문헌들을 보니까 이것도 레지스턴스가 많이 생겨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이제 퍼스트 초이스가 아니게 됐습니다. PO도 있고 IV도 있고 해서 투약하기에 굉장히 편한 약이고요. 평균 범위는 이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냥 우리가 잘 아는 방코, 뭐 리네졸리드 이렇게 MRSA를 죽이기 위한 드럭들이 있고요. MRSA를 죽이는 데는 클린다마이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셉타롤린이나 리네졸리드, 방코마이신 이렇게 MRSA를 죽이는 약들이 있고요. 다른 약들도 작용하는 게 있는데 대표적인 약들이 그렇게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사실 항생제 쓸 때 요거 생각해서 쓰는 사람은 잘 없죠. 저희가 뭐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많이 쓰는데요.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열병이라고 내과쌤들이나 뭐 웬만한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요거 항생제 쓸 때는 요 책 많이 참고하고요. 저도 그리고 뭐 셉시스나 크리티컬한 상황이 왔을 때 저는 또 다른 처치와 관련해서 워싱턴 매뉴얼을 주로 많이 참고하고요. 사실 뭐 귀찮을 때는 이런 거 뭐 참고할 필요 없이 그냥 메드스케이프에 검색하면은 안티 뭐 쓰면 되는지 나옵니다. 그거 보고 뭐 처방하면 될 것 같네요.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레퍼런스입니다.